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전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입니다. 오늘 마중물 토크는 정의당 얘기를 좀 하죠. 네. 심상정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심상정 후보가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37%를 득표를 했습니다. 물론 뭐 분명히 쉬운 선거는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또 김준우 변호사께서 우리가 대선 당일날 우려했던 일이 또 분명히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표차가 적은 박빙의 승부였다 보니까 정의당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점이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진보정당 표 없이도 당선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본인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 하지만 이게 좀 구조적으로 사실은 범진보 민주진영의 표가 대선에서 과반수를 넘은 것은 최초의 대선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바뀐 거죠. 운동장이 살짝 바뀌긴 바뀌었다. 그렇다면 사실 이건 오히려 고민은 민주당에서 왜 그동안 결선 투표제에 관한 고민과 실천을 안 했느냐라는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요. 이제 역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쪽은 안철수 후보 어쨌든 단일화를 했는데 이제 심상정 후보가 또 토론 이제 텔레비전 토론에서 상당히 조금 민주당 쪽의 공격적인 모습, 이재명 후보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시다 보니 오히려 그런 좀 서운함의 실망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뭐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위성정당 문제라는 더 큰 이제 뭐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마 선거 이후에 그런 후유증을 염려하셔서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심상정 후보한테 또 따로 격려 위로 전화도 하셨다는 게 또 보도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정념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방식의 정치 문화를 구축하는 걸로 좀 에너지가 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정의당 어쨌든 지난번보다 훨씬 절반도 안 되는 표를 얻었기 때문에 위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다들 알다시피 양강구도 속에서는 이게 또 부득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정의당이 지금 위기냐 뭐 진로가 어떠냐 이렇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 전국 합계 비율의 퍼센트 지지율, 득표수 여기서 보면 정의당이 여전히 활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아마 저는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이제 20, 30대 여성층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대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이제 당선인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표는 주고 그리고 이제 또 안 찍어서 미안하다면서 후원금을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벌써 12억 원이 넘게 모였다고 하고요. 그게 뭐 7억이라고 처음에 나왔다가 또 네. 12억이라 나와서 저도 이제 구체적인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어쨌든 뭐 상당한 액수입니다. 상당한 액수와 또 뭐 또 당원 가입도 여전히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 의견도 짧게 듣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천하람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뭐 이번에 정의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선거였고요. 완주하신 것 그 자체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정의당이 대표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민주당 이중대로 불리는 것이 가장 좀 듣기 싫었다. 네. 이번에는 독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했다라는 것. 그 점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여성표심 공약을 제외하면 정의당이 좀 어떤 걸 남겼냐 하면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당도 내부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장 교수님. 저는 정의당의 문제는 아직도 심상정이냐라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년째 대선 후보, 당대표는 심상정, 후계 정치인이 없어요. 스타 정치인이 없습니다. 맥이 끊겼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페미니즘 정당으로 이미지가 고착화된 것은 큰 손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적으로 정의당이 추구해왔던 노동, 인권, 소수, 약자 그런 정당으로 다시 한번 이미지 탈피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약간 퇴출당할 뻔했는데 다시 2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 때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다시 1군으로 오느냐 아니면 2군에 계속 머무르느냐 예.
그런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모든 정당들이 다 지방선거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역시 좀 봐야 될 포인트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현 변호사님 얘기까지 들을까요? 아쉬움이 많죠. 뭐 지금 뭐 장성철 교수님 얘기에도 동의하고요. 저도 뭐 20대 때 백기환 선거운동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30대 또 권영길 선거운동 했던 사람인데 뭐 그때 하는 얘기나 지금 하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완주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 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있는 입장에서는 뭐 선거 대선에서 지면 사실은 별 의미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동안 진보 정당이 좀 활로를 찾았을 때는 그래도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입니다. 민주당 왜냐하면 그게 본인들은 아무리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정의를 내리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에게 왜 안 들어왔어라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거지라는 것에 대한 또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후폭풍이 모두에게 조금은 남아있는 그런 대선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제 선거 이후에 현안 중심을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천천히 선거 결과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선 결과에 대한 좀 총평을 나눠 볼까요? 예. 자, 지금부터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지난주였죠.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 생방 빼고 오만하지만 7%포인트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이길 거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수요일 날 이제 새벽 4시까지 같이 했었잖아요. 그죠? 0.8%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당일날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뭐 못 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앞에 영자 빠지신 건 잊어버리신 거. 영자를 빼놓고 8%라 그랬다. 점칠이었던 거죠. 예.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자세히 들어보니까 점자 있네. 그러니까 좀 약간 묵음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가 너무 많이 오만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죠. 저희가 막판에 그 민주당의 결집력이나 특히 여성 표심의 그 정의당으로부터의 이탈과 민주당으로의 어떤 결집을 저도 좀 내다보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막판 선거 운동이나 내놓은 메시지들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현 변호사님 그날 우리 수요일에 방송에서도 지적하셨지만 마지막에 김부선 씨가 그 올라오고 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한 2, 3일 전부터도 굉장히 강한 워딩들이 나왔거든요. 뭐 패거리 당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꽤 상당수 많은 유권자들이 거의 그 투표 장가기 직전에 뉴스 검색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한다라는 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마지막 메시지에서 저희가 좀 실패한 부분들 그런 점들이 작용해서 막판에 격차가 확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전 변호사님 조금 뭐 당연히 뭐 좋은 기분은 아니시겠습니다만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많이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민주당 지금 분위기가 뭐 좋을 수는 당연히 없겠습니다만 좀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선거 큰 구도면에서 왜냐하면 박빙승부였기 때문에 1%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선관위의 대응, 사전 투표에 대한 대응. 네. 왜냐하면 물론 뭐 우리 누누이 얘기했지만 뭐 대법관이 하고 뭐 판사가 하기 때문에 뭐 대응도 늦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왜 안 나와서 왜 사과하고 그런 게 왜 안 됐냐 참 아쉬움이 있어요. 3, 4일 지났잖아요.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렇게 잘못했는데도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서면으로만 2번 사과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게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뭐 선관위원장 사과해라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처장만 들들 볶는 건데. 근데 이제 또 뭐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건 정부 여당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잘 몰라요. 선관위원장도 그냥 선관위도 정부 여당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좀 이것도 이제 정부의 좀 아쉬운 부분인데 코로나 상황이에요. 이게 최고 정점에 다다랐거든요. 네. 확진자가. 그렇죠. 이때 딱 선거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그냥 해제해서 확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좀 정점 올랐다 내려가는 국면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완전히 막아가지고 좀 이렇게 했을 텐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손실보상도 안 되고 코로나
소상공인이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영업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네. 이런 두 가지 면이 어찌 보면 조금 막판에 좀 마이너스 작용한 것 같은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까지만 좀 현 변호사님께 네. 얘기를 듣고 다른 분들께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 이제 19대 대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25% 정도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네.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물론 이게 100%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상파 3사 이 심층 출구조사 결과에는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는 정말 놀랍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정말. 소름 돋는 수준이었죠. 아니 그 지역별로 그 0.1% 맞출 득표율을 정도면, 거의 다 맞췄어요. 이 그 격차까지도. 예. 더 놀라운 거는 이재명 후보님의 최종 그 득표율과 네. 예측률이 똑같아요. 네. 소수점까지. 아 그래요? 똑같아. 소수점까지.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뼈 뼈아픈 아프죠. 엄청 부분이 뼈아픈 아닌가. 부분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자의 가장 큰 무기는 정권 교체율이 높다는 거였고 네. 저희들이 가장 큰 그게 가장 리스크이면서도 어찌 보면 핸디캡을 갖고 있던 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안 나온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계속 이제 중도층을 잡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도 나왔던 것이고 그렇죠. 지금 뭐 그 대장동 얘기도 경선 과정 그 처음에 저도 아는 기자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분이 이제 경기 남북권에서 활동하는 기자니까 그분도 인터뷰한 거 보면 어쨌든 민주당 후보 측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처음 그렇죠. 얘기가. 예. 그리고 치열하게 싸웠었고 이랬던 건데 참 저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김두관 의원은 뭐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게 또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어찌 보면 이 한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네. 당정을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 후보를 또 지지하는 거. 저도 이걸 뭐 해당 행위 이렇게 얘기했다고 굉장히 져야 되는 비판도 많았는데 좀 약간 어찌 보면 아픈 손가락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가운데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제법 있었던 걸로 느껴지는데 과연 이 문제도 계속해서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갖고 가는 리스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장 교수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네. 이 0.8% 포인트 차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이겨서 너무 좋은데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딱 그 정도 차이 아니겠습니까? 약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0.8%의 차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정권에 대한 견제. 네. 심판과 견제가 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윤석열 당선인께서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정권교체 여론이 없었으면, 그 여론이 높지 않았으면 과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선거 끝나고 이제 한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왜 윤 당선인에게 투표를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중요한 두 가지 선택 기준이 하나는 정권교체 여론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 이게 과반수가 넘어요.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나는 윤석열 후보가 좋아요. 그분 능력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의 국민들의 판단과 기준과 뭐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되게 허약한 구조로 지금 출범을 하게 됐다. 그래서 독주하면 안 된다. 계속 후보께서 당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합하고 협치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독주를 못 하게 된 거죠. 사실상 독주를 할 수가 없는 형태.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의석도 이런 데다가 일단 여서야 되고. 네, 여서야 되고 예. 뭐 10% 이상 격차도 아니고 뭐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장 교수님 말씀대로 약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좀 너무 그 수준이 낮은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 의외로 잘했다라는 정부로 기대되기를 기대치가 낮아가지고 아니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인수위 꾸리고 있는데 의외로라뇨. 근데 왜냐하면은 저는 이게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지 않다라는 게 어찌 보면 또 그것도 약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토론회 때 하셨던 얘기랑 비슷한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그 초기 인수위 단계에서도 지금 저는 윤석열 후보가 나름대로는 괜찮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깜짝 인사 같은 거 배제하고 네. 안정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 검증된 사람들 위주로 가자. 근데 그게 저는 국정 내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네.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야당이 된 거대 야당에서도 납득할 만한 인물들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표차가 나온 것이 오히려 우리 저희 당에는 좀 안 좋은 점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또 국민들께서 적절한 경고를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번 선거는 저는 이제 87년부터 지난 선거까지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신화의 그 어떤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마지막은 박정희 대통령의 실제 딸인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장자인 문재인 대통령 제사장들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서야 비로소 산업화 민주화는 약간 결이 떨어진 보통 사람들의 선거가 처음 도래한 게 이번 대선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는 그러기 어려워요. 정주영, 이명박의 현대 그 신화라든가 뭐 박태준이라 이런 인물들이 나오긴 어렵거든요. 신화의 시대는 갔고 네. 이제 보통 사람들의 시대가 왔는데 다만 조금 이제 선거의 품질은 좀 떨어져 버려가지고 아쉬움이 좀 있죠. 그냥 일반 소비자나 유권자 입장에서 보자면 냉정하게 뭐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상대적으로 조금 국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 주된 후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소통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들고 각 당에서 고민은 특히 1, 2당 뭐 전 아까 정의당 얘기는 했으니까 예. 되게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민주당을 예를 들면 2007년 대선 심각한 패배 이후에 진보 진영의 진보 정당의 의제들을 막 가져가서 좌양자를 한번 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또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뭐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을 했는 우양우 중도 노선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선거 때마다 야, 중도를 가야 돼 아니면 좀 더 운동적으로 가야 돼 이게 이제 계속 내부에서 갈등이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1,600만 표를 얻었으면 야 이제 뭐 하지? 기존에 이제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 논쟁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뭐냐면 후보든 정당이든 도덕성, 능력 이 두 가지가 주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말 바꿔? 왜 앞과 뒤가 달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라는 게 되게 이제 민주당의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고요. 국민의힘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내용적으로 보수 혁신을 이뤘다기보다는 비박계를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약간 흐름을 바꾼 거죠. 뭐 오세훈 시장이 됐든 이준석 대표가 됐든 예. 윤석열 당선인이 됐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용적 컨텐츠의 혁신은 사실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보수도 이제 내용적으로 고민될 텐데 결국 이게 선거에서 그럼 양쪽에선 둘 다 거의 비등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전망 투표니 회고 투표니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공천. 인물 경쟁력에서 굉장히 많은 게 드러날 겁니다. 말하자면 선거에서 이번에 공약은 1당 2당과의 차이가 적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들이 되게 앞으로의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네,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 얘기까지 짧게 듣고 저희가 이제 3시까지 거의 정말 와 이거 누가 이기냐 하면서 초조한 마음에 다 지켜봤는데 아까 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 투표할 때 선관위에서 확진자분들에 대한 투표 관리가 부실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당선인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큰 막판 악재가 됐었던 것 같다. 네.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선관위가 어떤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을 하는 정말 부정선거를 하나? 야 이거 이 정권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 참 없었으면 또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지금 뭐 이제 물론 가정론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과는 이미 나왔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어쨌든 한 번은 짚어보고 가는 게 또 하나의 변수가 하나 있었던 게 지금 선관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무효표가 30만 표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두 후보 간의 표차가 이제 거의 25만 표 뭐 이 정도였는데 무효표가 30만 표. 아하.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만 사전 투표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사퇴를 한 게 표시가 됐었지만 이미 인쇄를 한 이후에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 당일 날에는 사퇴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표가 야, 많았을 이게 것 그 같아요. 영향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표는 좀 많은 거 아닌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무효표도 좀 아쉽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그 투표 용지를요. 어차피 사전 투표할 때는 거기서 인쇄해 줬잖아요. 그냥 본 투표할 때도 그냥 인쇄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이게 아니 제가 보기엔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네. 거기서 저 인쇄해서 주잖아요. 근데 이게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서 보내서 그걸 투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식을 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물론 단일화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무효표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없는 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아직도 똑같은 방식을 할까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못 찍으신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이중으로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 칸이 있잖아요. 그 밖에다 찍으신 분들도 이제 무효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뭐 우리가 흔히 한 표당 뭐 6,50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 방송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30만 표면 얼마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출력해서 주는 형태가 되면은 막판 단일화가 더 횡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거 날까지 예. 또 근데 그러겠네. 뭐 그와 관계없이 저는 일단 물어보신 질문 이전에 저는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이제 칭찬해드리고 싶은 지점이 네네. 실제 본인의 어떤 표차보다 무효표가 더 많이 나온 그런 상황에서 깔끔하게 승복 연설을 하시고 또 상대방 칭찬해 주신 것 이런 건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라는 예. 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게 이 30만 표가 뭐 재외 국민 투표에서 안철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를 선택한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복잡하겠지만은 네네. 저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 당일에 그 투표소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다라는 게 비록 공지가 되지만 나는 그럼에도 그냥 안철수 후보 찍고 나오겠다. 1, 2위 그럴 수 다 있겠네요. 마음에 안 든다. 예. 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비록 당선됐지만 사퇴한 안철수한테 표를 주니 나는 윤석열 후보는 못 찍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표현 방식이다 그것도 한. 네, 저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하고 좀 잘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요 30만 표 내외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재미가 있는 표들이 많아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 무효표도 30만 표잖아요. 그렇죠. 허경영 후보가 얻은 표가 28만 표예요. 28만. 그리고 서울에서 그 강남 3구. 윤석열 후보가 이긴 표가 31만 표인데 예. 강남 3구에서 28만 표를 이겼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25만에서 30만 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재미있는 수치들이 되게 많다. 그렇네요. 1%가 채 안 되는 건데 맞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좌우를 맞습니다. 했다. 야, 참 이게 그리고 장 교수님 이제 얘기 조금 제가 좀 보태도 돼요? 네네네. 네. 그 사실은 투표율 1, 2위도 서초 송파예요. 그래요. 네, 서울에서. 예.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뭐 종부세 완화하겠다. 그다음에 뭐 저 다주택자 저 양도세 완화하겠다. 그다음에 뭐 주식 양도세 폐지하겠다. 여러 가지 했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하면 약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한 거예요. 네네. 거기에 반응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세금 너무 많다. 집값 올랐는데 세금 종부세도 내야지. 재산세도 많이 올랐지. 그 강남 3구에 있는 분들은 어찌 보면 물론 그분들이 다 뭐 찍은 건 아니지만 강남 3구 표차 28만이라 그러면 예. 전체 표차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부자들은 계급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자 아닌 사람들은 꼭 그런 생각이 좀 강하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네. 이재명 후보를 찍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 생각은 별로 강하지 않은데 이 부자들은 윤석열 후보를 찍었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된다 이 생각이 확고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제가 보기에 투표율과 이 강남 3구에서 표차로 나타난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쪽도 좀 신경 쓰는 정책들이 나오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현실도 분명히 좀 있긴 근데 하겠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서울에서 어쨌든 여전히 많은 지역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계속 이제 했는데 그럼 회복을 못한 거죠. 부동산과 관련해서.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랄까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분들이 서울에서 쫓겨나가지고 경기도로 가는 바람에 네네. 이제 경기도 표가 늘고 서울 표가 줄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경기도민입니다. 왜 제가 볼 경기도민은? 때는 그게 아니라 그 이제 어쨌든 전셋값마저 폭등을 해버려서 그 이제 꽤
그래도 값이 나가는 뭐 한 7억 이상의 전세를 살고 있더라도 지금 현재 부채를 끼고 이제 그 전세를 살면서 상당히 부담 가진 임차인들 네네. 그분들이 좀 분노 투표 내지는 심판 투표를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수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제 주택 임대차 부분만이라도 좀 안정화가 됐다면 그분들이 원래 찍던 민주당 계열의 성향으로 투표를 많이 했을 텐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해법을 좀 시원하게 혹은 차별성 있게 내놓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워낙 이제 또 초박빙이어서 할 얘기들도 너무 많긴 합니다만, 이거는 되게 또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어쨌든 이제 승리는 윤석열 당선인이 가져갔습니다만은 과연 누구에게 더 득이었을까? 근데요, 이게요, 예.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추세의 분석과 결과론적인 분석은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세상 보면은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여론의 변동 추이를 보면은 단일화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수치상 네. 보면.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했어요. 예. 그래서 대략 예측되는 7%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초박빙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7%를 가져갔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는 당선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대부분의 지지표들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표란 말이에요. 예. 그분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건 결과론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때문에 결국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 교수님 말씀도 당연히 뭐 일리가 있죠. 뭐 이 질문은 정답 있는 질문은 정답 아니기 있는 질문 때문에. 아니죠. 예, 예. 저는 이제 평소에 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 굉장히 박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예. 편견이 있다는 걸 미리 깔고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냥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과연 결과가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네. 민주당 지지층에 더 많은 결집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는 제가 호남에서 주로 유세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확실히 단일화 전후로 순천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력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고 특히나 20대 30대 여성표 중에서도 막판에 이재명 후보에게 갔었지만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꽤 많았단 말이에요. 정권 교체를 원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 가 계셨던 분들이 네네. 예상외로 저희한테 오시지 않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간 걸로 저는 약간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후폭풍과 관련된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쭉 고려한다면은 저는 안철수 후보 단일화로 인한 효과가 과연 그렇게까지 컸을까? 저는 조금 냉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장성철 교수님 입장에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결국 단일화가 그렇죠. 승리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이게 기세거든요. 기세, 분위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재명 후보로 결집해서 지지율 올라간 것과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완주했을 때 뺏어갈 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보기에 쌤쌤일 수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인 평가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로 약간 넘어갔거든요. 그건 맞죠. 그걸로 인한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뭉치는 것도 있지만 뭉치는 건 반발이기 때문에 예. 저 앞에 거보다 더 나오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로 인한 어떤 그 수치상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아니면 선거의 어떤 승세를 잡아가는 분위기가 네네.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일화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수치상 이런 거보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 만약에 단일화 안 하고 각자 완주했다. 저는 결과 바뀌었을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김준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뜯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남은 당연히 후폭풍이 훨씬 심했던 거고요. 네네네. 2030 여성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결국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부동층에 있다가 어딜 찍지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엔타이 윤석열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로 찍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를 쓰려고 하다가 일로 간 게 아니라 유보하고 있다가 그래서 정의당 찍을까 민주당 찍을까 고민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던 층에서 마지막에 정의당에 돈 보내고 이쪽에 투표하는 그런 이제 네네네. 모습을 보였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1%라도 뭔가 보탬이 된다. 근데 1% 차이로 났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도 공헌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득표율 격차를 너무 많이 틀려서 그런지 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그러니까 모든 어떤 현상에 있어서 다양한 시선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맞아요. 옳고 그름을 여기서 따지자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럼요. 예. 근데 하나만 이제 더 짚으면 이제
좀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60대 84%, 예. 50대 81%의 투표율입니다. 40대가 70%로 떨어지고요. 30대가 69%고 20대는 65%예요. 쭉 하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030, 뭐 40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어쨌든 투표율은 이제 5, 60대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디서 이분들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좀 낮았습니다. 제가 그거는 그날 수요일날 생방송에서 얘기했고 최근에 뭐 경향신문에서 그 보도를 했었는데 78년생부터 87년생 사이가 제일 낮았다 투표율이 여태까지. 예. 변화가 큰 없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더 매력이나 내 삶에 있어서 투표가 주는 가치와 행복감이나 자존감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후보들이 많이 못 던져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나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뭔가 뭐 네트워크든 이권이든 뭐든 이제 효능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표하는데 그렇죠. 갈수록 이게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투표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거기에 제가 이어서 조금만 보태면 네네. 저희가 표차가 굉장히 많이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50대 표심을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놓쳤습니다. 예.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저는 그 우리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금 그렇죠.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300만 원 지원하겠다 그랬을 때 뭐 처음에는 애매모호하게 반대하다가 뭐 나중에 더 줄 거다 하다가 뭐 또 결국은 또 동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효능감도 많이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대 계층에서 저희가 좀 많이 빠졌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저는 또 이제 이게 그때 방송 때도 얘기 얘기했지만 50대 투표율이 저희들이 물론 이기긴 했지만 남성 이게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55 그다음에 여성이 50 정도 나온 게 저는 좀 의외예요. 네, 왜냐하면 50대는 386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386인데 물론 나이 들어가면 보수화는 되지만 그래도 40대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40대보다 조금 저희들이 덜 나왔거든요. 그게 물론 투표율 낮은 건 또 물론 좀 그렇지만 지지율이 생각보다 좀 덜 나온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주택과 관련된 그런 문제도 아마 50대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세대별 얘기를 꺼내 주셨으니까 이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당 대표로서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 드디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또 20, 30대 남성표를 가져오는 데는 성공을 했으나 반대급부로 여성표를 완전히 잃으면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면 2030 여성들이 뭐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는 스윙 보터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보여준 대단히 의미 있는 선거였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제 세대 포이론을 들고 나왔던 이준석 대표의 전략 자체는 실패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있고 또 결국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좀 듣고 싶은데요. 이거는 뭐 다 각자의 가치 평가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난 총선은 너무 참패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는 건 좀 반칙인 것 같고 예. 실제 여성 대통령 후보 당선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하셨을 때 20대 여성 30.6%, 30대 여성 34.7%를 얻으셨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출구조사 기준으로 20대 여성은 한 3% 정도 올랐고 예. 30대 여성은 거의 한 9% 정도 올랐거든요. 올랐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여성표보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더 받았던 겁니다. 20, 30대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과연 이준석 대표가 없었으면 20, 30대 여성표 더 받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막 당선된 당선인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 없지만 예. 제가 예전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윤석열 후보님 쩍벌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여성들이 그렇게 그 금기 아니에요? 향후 5년 동안? 그런 네? 저도 더 다리를 오므리겠습니다. 이런 불경한 표현을 방송에서 네. 여당 내 야당을 하겠다고 오늘 선언을 하시네요. 여당 내 연합하세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뭐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저희 보수 정당이 2030 여성들에게 인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없었더라면 2030 여성 표심을 못 잡는 거는 물론이고 남성 표심도 잡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결국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는 60대 이상 총결집론 영남 막 영혼까지 끌기 이런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전략이 별로 없었거든요. 만약에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아닌 다른 분들이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물론 2030 여성까지 끌고 올 수 있는 뭐 예컨대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잘생겼었거나 뭐 이런 다른 어떤 가상 세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현재 쓸 수 있는 옵션 중에는 제일 괜찮은 전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그런 분석을 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고도 보수가 이긴 굉장히 중원에서 잘 싸우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경제 민주화라는 이슈로 해서 재벌과 각을 세우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뭐 어찌됐든 간에 아니면 호남 인사들을 통합을 해내고 그래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선거였고 굉장한 선거였습니다. 저는 네. 역대 대선 중에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전략이 최고였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거에 미치는 정도의 전략이나 기획이 없이 일부 소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캐치를 하는 그런 거는 포괄 정당을 지향하는 보수 정당 입장에서 사실 맞는 태도라고 저는 안 보고요. 예. 그래서 한계가 명확한 전략이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라도 있었으니까 조금 중도 표라도 좀 가져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20대와 30대 여성이 좀 다르죠. 심상정 후보도 그 출구조사 보면 20대 여성이 저 지지율이 더 높아요. 한 7%, 8% 정도 되면 이 30대가 7%고.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20대와 30대가 그 젠더에 반응하는 게. 결국은 35 이후에 오히려 부동산 문제라든가 육아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반응 지수가 좀 달라지면서 표가 움직이는 게 젠더나 페미니즘 이슈의 그 동인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또 여성들 사이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 전략은 실패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도요. 20대에서는 남성 여성의 지지가 좀 달랐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남성은 조금 더 보수 쪽이 많았고 여성은 좀 진보 쪽이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번 보궐선거 때는 뭐 남성 지지율은 거의 뭐 70% 이상 가져갔다는 게 조사가 있었잖아요. 예. 이미 그건 현상으로 있는 거예요. 현상으로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현상에 올라간 거죠. 이준석 대표가 뭘 잘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렇죠. 그 현상을 잘 이용한 거죠. 어찌 보면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은 건데 네네. 이게 대부분의 아마 보수 뭐 언론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그전에는 우리가 영호남 지역이 갈려 있었고 세대 그렇죠. 그 뭐 젊은 층과 그러니까 4050, 6070 세대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남녀 구분이 이렇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음. 최근에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불거졌는데 사회 현상으로 그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면 지역 갈등이 있으면 그걸 통합해야 되는 것이고 세대 갈등이 있으면 통합해야 되는 것이고 남녀 갈등이 있으면 통합하는 게 정치 역할인데 그 사이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걸 정치적인 양분으로 삼는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일단 봅니다. 장 교수님 얘기까지 듣고 천 변호사님 혹시 또 더 할 말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저는 보수 정당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20, 30대가 보수 정당에게 눈길을 안 줘요. 그냥 30% 정도? 그 정도만 좀 관심을 좀 보였을 뿐인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되고 선거 캠페인을 이끌어 감으로써 20, 30대가 정말 적극적으로 열광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하고 선거 캠페인도 그분들이 주도해서 나갔어요. 네. 그것이 중요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결과를 보더라도 20대 남성, 20대 여성 다 올랐잖아요. 지난번 선거들보다 득표율이. 그렇다면 이건 이준석 대표한테 아니 우리가 여성표도 50% 이상 가져올 수 있었는데 네가 마지막에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 보이고 또한 갈라치기 하는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표를 덜 가져왔다. 그러니까 네 잘못이야. 그래서 박빙이야. 라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미 표를 확보할 거는 최대한 많이 확보한 공은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금만 보태면 저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들은 뭐 결집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자극한 거라든지 그 투표에서 이제 보여주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뭐 하셨었죠. 그런 얘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10% 이상으로 이긴다 이런 얘기도 굳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와서 돌이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유세 때도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그랬는데 호남 30% 얘기도 좀 오만해 보이는 게 솔직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층위의 공과 과들을 다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도 이준석 대표가 없었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거에 되게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20대, 30대 남성을 뺏긴 게 되게 뼈아프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굉장히 열심히 공격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성 혐오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과연 무슨 여성 혐오를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게 구체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선거 분위기가 약간 남촉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무슨 여혐을 했지라고 따져보면 잘 생각나는 게 없고요. 남성 편을 좀 더 많이 늘어줬다. 뭐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저희가 여성 혐오를 했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0대, 60대 여성도 여성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분들 보면 50대에서는 저희가 45%가 넘게, 60대에서는 66%가 넘게 득표를 했고요. 30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3%가 넘게 득표를 했거든요. 저도 누군가가 저를 혐오하면 제가 혐오당한다는 걸 아는데 저희가 정말로 민주당에서 프레임 씌우는 것처럼 여성 혐오를 했다면 이렇게 많은 여성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거다. 이런 말씀 여성 드리겠습니다. 혐오 정도는 아니고 이제 남녀 약간 갈라치기. 음. 왜냐하면 이제 계속 사실은 왔다 갔다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 여가부 폐지라든지 무고죄 강화라든지 아니면 뭐 구조적 성평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태동을 보인 건 맞는데 그래도 중심은 이쪽으로 가져갔어요. 약간 왜냐하면 그걸 구분하는 식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성범죄도 더 처벌 강화하겠다. 그게 약간 믹스된 형태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가부도 폐지도 왔다 갔다 해서 지금도 보면 뭐 여가부 폐지가 되겠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약간 스탠스는 애매했지만 그래도 약간 그 방향으로 갈라치기 방향으로 간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가 폐지는 될 거예요. 뭐 권성동, 김기현 자, 하고 지금 있겠네요. 그 얘기는 뭐 우리가 또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 얘기까지 하면 아마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준석 책임론 의원을 부각하려는 분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농공 행사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긴 집이니까 그냥 으쌰으쌰를 할지 아니면 계속 이 갈등이 커지고 조금 확산이 될지 아직은 뭐 전혀 알 수가 없긴 한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준석 책임론 이게 참 계속해서 약간은 충돌이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의 자리로 또 가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참 이게 이게 제가 한 말씀 윤핵관 드리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그분들과의 어쨌든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용어 선택이 이제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윤핵관, 안철수, 이준석 삼각관계를 어떻게 푸느냐가 그렇죠. 국민의힘의 열쇠죠 지금. 예. 네. 제가 분위기를 먼저 예를 들어서 네, 현변호사 얘기 약간 듣고 먼저 제가 얘기 듣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표차가 한 5% 7% 났으면은 이 현상이 안 벌어졌겠느냐? 그렇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정도 내정돼 있던 거예요. 예. 그 갈등을 1차 가출, 2차 가출 갈등을 봉합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들 선거 끝나면 이준석은 쉽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다 했단 말이죠. 네. 맞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얘기 많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핑계가 되는 것뿐이에요. 갈라치기라든지 기질이 적차라든지 지금 얘기처럼 뭐 많이 앞선다든지 호남에서 30%라든지는 본인의 전술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좀 뭐 한 15% 정도 나오지만 그래도 30% 나온다라고 잘 나온다라고 얘기가 또 표를 끌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호남 30%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10% 이기고 있다 아니면 뭐 이런 얘기들은 그게 결과적으로 안 됐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핑계인 것 같고 예정된 갈등 수순 아하. 이 오히려 그냥 요걸 명분으로 삼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보여요. 네, 분위기 일단 장 교수님 얘기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예. 많은 윤핵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준석 대표가 막판에 좀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선거 더 크게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책임 있는 거 아니야?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시는 어떻게 거군요. 생각해? 이렇게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시는 답을 거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 보면 이준석 대표를 불편해하고 네. 좀 쫓아내고 싶어하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당 대표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그렇죠. 나 당 대표 안 하겠습니다. 사퇴하는 거 외에는 쫓아낼 방법이 없고요. 예. 이긴 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예. 무슨 명분을 가지고 뭐 쫓아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이 윤핵관 분들과 이준석 대표의 가장 격렬하게 부딪힐 지점은 곧 있을 원내대표 선거라고 보여져요. 원내대표 선거. 네. 공천에서도 좀 공천 충돌이 있지 아닐까요? 않을까요? 원내 세력이 그거는 없잖아 나중 이준석 문제예요. 대표는. 오히려. 나중 문제인데 어. 예를 들면은 이제 신임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의도에 국회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핵관들은 당연히 원내대표를 우리 사람으로 해서 자 국회도 당도 우리가 의원들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자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처음 출범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누구였냐면 최고 측근이었던 최경환 의원이 원내대표였어요. 네, 첫 네, 원내대표를. 그런 거 보면 가장 핵심 측근을 원내대표로 내세울 거예요.
그럼 이준석 대표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되게 부딪힐 가장 큰 지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저는- 누구예요? 그 기자로 나올 만한 사람이? K 권선동? 강릉에 계신 분이라고. 권선동 아니 근데 권선동 의원이 원내대표. 원내대표라는 그래도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원들이 뽑으려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의원들한테 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윤핵관인 것말로 의원들이 아니 이번에 뽑았어요. 많이 신임을 얻으셨고 아, 그래요? 또 이제 또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하면 네. 또 다르게 보는 부분도 그리고 있는데 당내에서 평가가 권성동 의원 나쁘지 않았어요. 네, 아니,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건 저도 네. 알겠는데 네. 그 장재원 의원하고 원래 권선동 의원이 어찌 보면 이제 넘버 1, 2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 보면 약간 또 장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거기는 어차피 비서실장 쪽으로 그쵸. 이제 가시는 네. 거니까 이제 원내에서 무게 잡는 역할을 아마 권성동 의원이 맡게 될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되는데 네. 저는 일단 저는 재미있게 봤던 게 권성동 의원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옹호를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남녀 갈라치기 비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오히려 뭐 그 현 정권이 했던 거 아니냐, 예. 이준석 대표 무슨 잘못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 당시에 이제 그 앙금이 남아 있는 분들은 아랫단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조금 이제 공격하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 최소한 상단에서는 저는 이런 걸 다 알고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가 혼자서 민주당과 맞서서도 싸우는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가 정권 초기에 무리하게 이준석 대표랑 각을 세우다가 우리가 오히려 상처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방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나는 당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줬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도 당은 내가 알아서 꾸리고 당직도 내가 다시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서로 약간 서로를 존중하면서 좀 같이 또 따로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막 쫓아내고 이런 결과는 저는 결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결국은 그 이준석 대표 약간 지금 몰려 있는 거잖아요. 네.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약간 좀 생각보다 안 나왔고 본인이 호언장담한 거에 비해서 세대 포이론도 약간 부도수표 비슷하게 됐고 뭐 이러니까 기여는 있죠. 기여는 있지만 그럼 이제 본인만의 다시 시그네처나 뭔가 메시지를 새로 내야 돼요. 결국은 그게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시험 보게 하는 것이 원래 이제 혁신공천의 주 그랬었죠. 내용이었단 말이죠. 예, 이제 예. 거기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뭔가를 아마 내놓으려고 고민할 겁니다. 그게 뭐 지금 있는 정개특위에서 뭔가 조금 선거제도의 보수판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걸지 아니면 정당 내에서의 혁신공천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거기서 또 시험대에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뭐 당분간은 계속 우리가 조금 지켜볼 만한 이슈인 것 같아서 네. 아까 지금 얘기해 주셨던 뭐 이제 당선자의 가장 최측근인 분들과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이 관계, 이 삼각구도는 어떻게 펼쳐질지 이 이야기는 또 이렇게 변수가 생기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네 분과 함께 대선의 이야기들 해봤는데요. 뭐 어쨌든 다들 수고 많으셨고, 특히 이제 우리 수요일 방송까지 다들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